후보자 거취를 보류하고 인사라인 문책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은 인사 논란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66.8%로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속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북한은 제재가 썩은 그물보다 못하다며 믿을 건 핵무력뿐이라고 위협했습니다. 240번 버스 논란의 비난 화살이 버스기사에서 엄마 그리고 목격담 올린 게시자로 옮겨갔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마녀 사냥의 폐해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같이 죽자며 부부가 함께 니코틴 원액을 마셨지만 아내만 숨졌습니다. 니코틴 원액은 판매가 금지됐는데 어떻게 구입한 것인지 이거를 여기서 샀다는 얘기만 안 하시면은 유통 실태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사무직원 5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국책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 일대 2천여 가구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시민들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고가 난 변압기 아래에는 불에 탄 까마귀 한 마리가 죽은 채 범인은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9시 뉴스 전은책입니다. 오늘부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목요일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다는군요. 그래서인지 오늘 회의에선 참모들 간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0%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처음으로 국정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내비쳤습니다. 일자리 창출, 적폐 청산 같은 추진 의제의 약화를 걱정했다고 하는군요.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지지율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정권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하반기엔 외교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 논쟁의 증폭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정 상황이 악화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이런 우려가 나온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인사 낙맥과 각종 정책 논쟁이 커지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여당도 동의했습니다. 그분의 경우 특별히 검증이 부실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에선 이상 신호가 감지됐고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선 경제부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인 66.8%를 기록했습니다. 취임 넉 달을 넘긴 문재인 정부가 안보와 인사, 정책 등 주요 국정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려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과 일본 당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열흘 남짓 만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미국 MBC 방송은 북한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48시간 이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 소식통도 이르면 내일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불과 이틀 전에 나왔는데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리다가는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고 순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된다는 북한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는 새 대북제재 결의는 국가 테러 범죄라며 미국 놈들을 미친 개처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동족의 껍데기를 쓴 미국의 개가 남한 정부라며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 추가 도발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핵무장이나 전술핵 반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칭 무기인 북한 핵무기에 무슨 대응 수단이 있을까요?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엔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최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주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자신은 물론 남북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대단히 무모한 선택이라며 국제적 고립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맞선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핵에 핵으로 맞선다는 자세로 대응하면 남북 간 평화 유지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술핵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던 송영무 국방장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전술핵 관련 발언 자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해결된다면 굳이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유화 제스처를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렇게 좁게 볼 것은 아니라며 북핵 도발에 대해 한미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 복원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흩뜨린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자 정부는 상황을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채인 기자입니다. 정부가 800만 달러, 우리 돈 90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에 450만 달러를 줘 우회적으로 모자 복원 물품을 북한에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개월 동안 국제기구와 논의해왔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책이 나온 것은 국제 제재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본은 공개석상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国際社会が結束をして北朝鮮に対して明確な意思を示す中で北朝鮮に対して圧力を損ないかねない行動というのは避ける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현금을 못 줘 안달이 났느냐고 했고 바른정당도 제재에 구멍을 내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내역과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중국의 사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청와대가 중국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제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중국의 단호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중국의 갖가지 보복에 시달려온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매장을 모두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청와대는 한중 양국 사이 어려운 문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현지 한국 기업들에게 노골적인 보복을 가해왔습니다. 재계는 WTO 제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고 정부에서도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불합리한 수익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입각하여 WTO 제소, 양자 회담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염두에 두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WTO 제소 카드도 옵션으로 갖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청와대가 이를 뒤집은 셈입니다. 7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버텼던 롯데마트는 결국 매장을 매각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우리 정부가 속수무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연예인의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2011년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얼굴을 선정적 사진에 합성해놓고 육체 관계라는 제목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합성 사진 배후엔 국정원이 있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된 문김 두 배우를 부적절한 관계로 꾸민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내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은 사진이 실제 유포되기 2년 전인 2009년 작성됐습니다. 합성 대상은 당시 국정원 내 좌파 연예인 대응 TF가 선정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중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위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문 씨를 소환해 블랙리스트 선정과 관련한 불이익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카이의 분식회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모 상무.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박 상무가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시받은 직원들이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삭제한 경우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직원들은 항공기 개발 담당자로 삭제된 회계 자료와 무관하다면서 법원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카이 관련자 영장이 세 번째로 기각되자 검찰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기각 때처럼 법과 원칙 외 다른 요소 작용, 사법 불신 우려 등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민전단장 영장심사에서도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은 다시 표면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240번 버스 논란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첫 제보자는 결국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한쪽 말만 들어서는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겠죠. 홍현주 기자입니다. 문제 240번 버스에 탑승해봤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내렸던 곳에서 다음 정류장까지 250여 미터 구간은 교통량이 많아 항상 붐비는 구간입니다. 아이는 버스 문이 닫히기 직전 이 정류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한 지 10초가 지나고 아이 어머니가 내려달라고 요청했을 땐 이미 차로를 바꾸고 교차로에 들어선 후였습니다. 다음 정류장을 가기 위해 직진을 하려면 우회전 차선인 4차로에서 벗어나 3차로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려주려면 차도 한가운데에서 내려줘야 해 위험합니다. 해당 기사를 향한 공분을 일으켰던 욕설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목격담을 처음 올렸던 제보자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버스 기사를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입은 운전기사는 이미 휴가를 내고 버스 운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운전기사를 향한 비난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최초글 작성자와 아이 엄마로 대상만 바뀐 채 또 다른 여론의 마녀 사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처음 240번 버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론은 이랬습니다. 버스 기사를 향한 악담이 쏟아졌지요. 하지만 곧 비난의 화살은 아이의 엄마 그리고 목격담을 올린 누리꾼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마구잡이식 비난을 쏟아내고 언론은 자극적인 속보로 여론 재판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의 억울한 문매를 맞는 일, 비단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마녀 사냥의 폐해,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단독 보도라는 제목. 쩔쩔매는 아이 엄마와 홀로 남은 아이를 그린 사파. 보도가 난 뒤 버스기사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엔 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 버스기사 딸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버지는 욕설을 한 적 없다. 아이가 친구랑 놀다가 따라 내렸고 엄마는 버스 출발 뒤 이를 알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아이 엄마가 CCTV 공개를 반대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난은 아이 엄마에게 쏠립니다. 처음 목격담을 썼던 사람은 버스기사를 오해했다며 하루 만에 사과를 합니다. 그러자 글 작성자도 맹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여성 혐오로까지 번집니다. 목격자가 처음 글을 올린 게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였기 때문입니다. 일부 인터넷 언론은 자극적 기사를 쏟아내며 여론을 부추깁니다. 버스에서 내린 아이 나이만 놓고도 언론들은 3살이랬다가 4살이다, 5살이다. 확인도 하지 않고 인터넷 글을 마구 베껴 기사로 포장합니다. 확증 심리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가 저 사람은 정말 나쁠 거야 라고 딱 확증을 해서 방향성을 끌고 가는 거죠. 한 여성이 아이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그냥 떠났다는 주장. 여성은 국물녀, 화상 테러범이라는 맹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볼까요? 아이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국물 든 여성을 치고 갑니다. 여성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박치기 소년을 향합니다. 1%의 진실도 모르는 그 사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본 것처럼 그야말로 사실 확인 한 줄을 안 하고 한 번을 안 하고 화상 테러범을 만들고. 최선당 사건도 마찬가지. 식당 종업원에게 임신한 배를 발로 차였다는 여성의 주장이 나왔고 최선당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임신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홧김에 인터넷에 게재를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이고 불확실한 정보에 기댄 판단과 섣부른 비난. 다음 피해자는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예,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아내와 그 내연 남자에게 지난주 무기징역이 선고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작년 12월 부부가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내만 숨지고 남편은 무사한 사건이 신고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은 살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달 초 8개월 투병 끝에 숨진 45살 최모 씨. 지난 5일 장례를 끝내고 땅에 묻혔지만 편히 눈 감을 수 없었습니다. 유족이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검이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타살이라고 했는데 타살일 가능성이 많다고 안 가져오더니 그냥 가서 꺼내가지고요. 최 씨가 쓰러진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남편 김모 씨는 부부싸움 도중 함께 죽자며 니코틴 원액을 꺼내 소주잔에 따랐습니다. 최 씨는 니코틴 원액을 모두 마셨고 심정지가 와 뇌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같이 니코틴을 마셨다던 남편 김 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 씨 유족들은 동반 자살을 위장한
살인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둘이 먹고 죽자고 가 딸은 먹었는데 저는 살았다, 안 죽었다, 저는 토했다, 이렇게 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신도 부인과 함께 니코틴 원액을 마셨지만 곧바로 구토를 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남편 김 씨를 불러 니코틴 원액 구입 경로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니코틴 원액이 이렇게 사람 목숨을 빼앗는 사건이 잇따르는데도 관리는 여전히 엉성합니다. 엄연히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질인데 TV조선 취재진은 니코틴 원액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찾아가 봤습니다. 니코틴 원액을 판매하냐고 묻자 냉장고에서 제품을 꺼내줍니다. 이것도 여기서 샀다는 얘기만 안 하시면은 다른 데선 구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이거 원래 막 네, 못 팔죠. 지금 어디 가도 니코틴만 따로 못 팔죠. 예전에 막 니코틴도 해갖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판매점. 니코틴 원액 판매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농도를 규정보다 높여주는 이른바 샷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게 보시면 넣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서 손님이 자기 거 따서 자기가 직접 니코틴을 따서 거기다 넣어야 돼요. 취재진이 방문한 8곳 가운데 7곳에서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니코틴 원액을 구매해 전자담배 용액을 직접 제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안이 강화돼 농도 1% 이하의 완제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많아서 기획 점검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고 일괄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어서. 법 개정 이후 니코틴 불법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 집단 장염 논란이 중단했던 불고기 버거 판매를 내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일이나 지난 뒤에 받은 위생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게 이유인데 질병관리본부와 담당 구청의 설명은 다릅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고기 버거를 먹은 8명이 집단 장염 진단을 받았다는 TV조선 보도 다음 날 맥도날드 측이 전국 매장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주방 소독과 소스 교체 등 위생 점검 대비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 등 보건당국은 집단 장염 환자와 맥도날드 전주 매장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 3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햄버거를 먹은 지 8일 만에 수거된 패티와 소스 등 재료에선 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3명에게서 검출된 살모넬라균이 동일한 음식에서 나온 것인지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 햄버거에서만 애들이 뭔가가 같이 노출됐다고 하면 역학적 연관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국민을 지목했습니다. 아직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맥도날드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며 불고기 버거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 구청은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쪽 주장이지 우리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지 않느냐. 사과는 뒷북이면서 판매 재개는 바람처럼 빠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과할 때는 아주 늦게 하고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판매 재개하고 참 나쁜 사람들 같아요.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경찰용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렸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나친 모성애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57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외국에 살던 며느리 27살 전모 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김 씨는 아들 내외가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하려 하자 바람을 피웠다며 며느리를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가 외도를 부인하자 집에 가둔 채 뺨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헌옷 수거장에서 주운 경찰 수갑을 채웠습니다. 손수건으로 발을 묶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렸습니다. 시아버지 60살 이모 씨는 감금 폭행을 지켜보며 며느리의 대답을 녹음했습니다. 며느리 전 씨는 남편의 폭력을 못 견뎌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시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성애가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아버지 이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변압기에 불이 나 2천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 대형 정전 사고의 주범은 까마귀였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가 멈춰선 엘리베이터 문을 엽니다. 땡기 보이소? 열렸습니다. 갇혀있던 남성 5명이 차례로 탈출합니다. 불이 잠깐 딱 꺼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섰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도 안 되고. 오늘 오전 9시 45분쯤 부산 해운대 일대 아파트와 상가 2천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신고 22건이 잇따랐습니다. 전봇대 변압기 화재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핵폭탄은 약간 미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불똥이 떨어지고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저기 수영장에 있는 물을 퍼다갖고 끄고. 사고가 난 변압기 아래에는 불에 탄 까마귀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한전 조사 결과 까마귀가 변압기에 내려앉다가 감전되면서 불꽃이 튀었고 변압기가 폭발하며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아마 접촉이 일어나서 감전되면서 이제 스파크가 튀면서. 한전은 정전 사고 2시간 만에 변압기를 교체하고 정전 복구를 마쳤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줬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표면은 고래고기 사건이지만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 냉동 창고가 놓여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압수한 고래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무게는 27톤, 시가로 4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압수한 고래고기 가운데 21톤을 한 달도 안 돼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불법 포획됐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경찰은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DNA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지금 꼭 환불을 해야 되냐고 그랬었죠, 우리는. 그러니까. 고래보호단체는 어제 압수한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 검사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돌려준 것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들이 입회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그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이것은 분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생각이 돼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정하고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청장은 대표적인 경찰 수사 독립론자입니다. 이 때문에 고래 사건이 검경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업무 보조 직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해 정부 지원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교수들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임상실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졸 1명, 2년제 대학 출신 3명 등 5명이 연구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들의 실제 업무는 교수의 은행 심부름, 환자의 차트 정리와 같은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임상실험자가 오면 안내하고 교수 지시에 따라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업무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연구에 참여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런 연구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교수들은 이들을 비싼 임금을 받는 연구원으로 허위 기재해 인건비를 부풀려 타낸 것입니다. 경찰은 연루된 교수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느 교수는 얼마나 무슨 내용이? 우리는 기소 의견인데 검찰에서 아직 기소 처분해야 되는 게 아직 안 났기 때문에. 부당 집행된 보건 관련 정부 연구개발비는 파악된 것만 최근 5년간 19억여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보건의료 연구비가 서울대병원에서부터 줄줄 새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중현 전 회장 등 임직원들이
골프장이나 술집에서 이 협회 공금을 자기 돈 쓰듯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회택, 김주성, 황보관 등 유명 축구 선수 출신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조중현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각종 국제대회와 회의에 참석하며 부인과 동행했습니다. 업무와 상관없었는데도 부인 항공료 3천만 원이 협회 공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부인과 해외 출장 시에 본인과 수행 비용을 부풀려서 두 명이 사용한 것처럼. 조 전 회장은 또 지인과 골프를 치며 골프장 비용 1,40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낸 이회택 전 부회장과 축구 스타 출신 김주성 전 사무총장 등도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이나 미용업소 그리고 유흥주점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협회 임직원 11명이 부정 사용한 금액만 1억 1,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직원 1명은 가족 수당 1,0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이나 현재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공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왕년의 인기 스타들이 화려한 플레이 대신 공금 유용으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박승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를 받아들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결해서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처리하는 듯 합니다. 야당 등에서 이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등에 대한 문책론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결정할 건 아니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처리 문제와 별개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과 협상할 시간을 벌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이 문제를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 검증 라인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겠지만 문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지 일부 라인만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이은 낙마 사태를 막기 위해 청와대가 야당과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도 열쇠를 진 국민의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연이은 비난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땡깡이라는 말은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며 떼쓰는 걸 가리키는 속어인데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땡깡 넣는 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추 대표 사과 없이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근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의원총회는 민주당 성토장이었습니다.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 적폐 수준의 망언과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형제입니까? 언제 형제되고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품격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제불능당과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의당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민의당을 땡깡 놓는 집단, 적폐 연대 세력이라고 맹비난한 것에 발끈한 겁니다. 국민의당은 사과가 없으면 민주당과 어떠한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일정을 잡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의 사과 요구와 반발은 지난 7월 제보 조작 사건 당시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소야대 근육 자랑 말고 주권적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추미애 대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국민의당 의원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직 문제를 두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TV조선과 단독으로 만난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가 정치적 폐륜이라며 홍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친박의 집단 탈당설까지 나오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책임을 물어 나가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공고는 정치적 폐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친박 얻어서 당대표 되고 나자마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폐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홍 대표를 만나 읍소했다고도 했습니다. 1심 판결 같은 어떤 법적 판단을 내려주면은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이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제가 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읍소를 한 거에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왜 안타깝고 억울하고 답답하죠.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똑같은 두 번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탄핵을 맞이한 게 결국은 분열 때문에 철회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탄핵을 막지 못한 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리에 맞는 조치인가.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탈당 등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친박의 보수 괴멸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근혜 친박계가 무슨 이념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박근혜 친박자랑 붙드는 것에 불과하죠.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두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안철수 대표의 전국 전략은 무엇인지 TV조선 최승연 정치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기자. 예. 지금 요즘 분위기 보니까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판 되게 붙게 생겼습니다. 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땡깡 놓는 집단이다. 이 바람이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전면전으로 번질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양당이 서로 땡깡, 적폐, 시정 잡배, 구제불능 등 막말에 가까운 설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선 사과가 없으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고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자체보다 추미애 대표 발언 문제를 전면에 건 겁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인사 발목 잡기라는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추 대표의 막말을 부각시키는 전략인데요. 김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공세로 나오면 강하게 맞받아칠 것이고 물러선다면 타협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호남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격적으로 또 이게 인준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전격적으로 응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사실 호남 의원들 중에는 김명수 인준안을 해주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김희수 부결로 이제 이미 야당으로서 존재감이나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인준까지 부결시키면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 발목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지율은 5%로 어차피 바닥인데 그런 역풍을 우려하기보다는 대여투쟁 선명성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기 때문에 또 안철수 대표의 부산고동문인 김명수 후보자에 반대한다고 호남 민심이 등을 돌리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가 안철수 대표의 한 3년 선배가 되는군요. 네. 이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결국 비난만 해서는 일이 더 꼬인다 이런 전망이 많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칼자루를 쥔 쪽은 국민의당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심한 말을 하는 게 민주당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당내 지도부 의원에서도 나옵니다. 내일 광주 최고위원회의에 추 대표 등이 참석을 취소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과 싸우면 장기적으로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여당으로서는 득볼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확 바뀌었다. 예, 좀 야성이 강해졌다. 강성 발언을 너무 많이 쏟아낸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강성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안 대표는 대표가 된 이후에 주요 사안마다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대선 때까지도 다소 애매하고 유화적인 화법 때문에 이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설적이고 강경한 화법을 쓰는 겁니다.
여와 야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야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화투쟁도, 국민의당의 대화투쟁도 안 대표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안 대표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일이 잦아졌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폭탄주도 10잔이나 돌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폭탄주를 10잔씩이나 마신답니까? 본인이 직접 마셨다기보다 하여튼 돌리면서 마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 결국 이제 호남 민심을 얻어야 되고, 이 호남, 특히 이 호남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 입장은 변함이 없겠군요. 네, 호남은 여전히 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입니다. 안 대표에게도 중요한 자산이고 지지 기반입니다. 당내 의원 상당수도 호남입니다. 하지만 안 대표가 돌아오면서 느끼고 있는 건 호남에 갇혀서 다른 지역이나 중도층 표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일종의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지만 안 대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 주변에서는 호남을 버릴 리는 없지만 호남에 얽매이지도 않을 거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호남의 SOC 예산이나 인사 편중 등 지역 정책 측면에선 여전히 호남에 신경을 쓰겠지만 안보, 복지, 경제 같은 국가적 문제에선 호남에서 벗어날 거란 관측입니다. 중도 전국 정당이 호남 정당보다는 우선일 거란 얘기입니다. 예,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삼성과 애플 그리고 LG까지 새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최강 스마트폰 자리를 두고 사활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LG의 전략 스마트폰 V30 예약 판매 첫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의 열차와 고속버스 대합실에 이렇게 체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용 카메라들이 되게 있는데 그에 못지않을 많은 기능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절치부심 명예 회복을 노리는 삼성은 갤럭시 노트 8에 S펜 등 기술력을 총망라했습니다. 오늘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한 삼성은 8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 외에도 3D 얼굴 인식 기능을 탑재한 10주년 기념작 아이폰 X를 출시했습니다. 정식 판매 개시는 갤럭시 노트 8이 내일부터, V30는 이달 21일, 아이폰 X는 12월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폰 X가 113만 원대, 노트 8이 100만 원대, V30는 94만 원대입니다. 스마트폰 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마케팅적인 측면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내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시 25%로 상향된 요금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25%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 11년 만에 복귀하면서 변변한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10분 만에 공연표가 매진됐습니다. 신비주의 전략 속에 신드롬을 일으키는 비결, 신한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서 동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11년 만에 낸 신곡. 나훈아 씨는 오는 11월 무대에도 섭니다. 지난 5일 인터넷으로 진행한 콘서트 예매에서 서울은 7분, 대구, 부산은 각각 10분, 12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피 튀기는 티켓팅, 피켓팅이란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나훈아를 좋아하셔서 티켓 사려고 했는데 10분 만에 매진이 돼서 못 사서 너무 아쉬워서 깜짝 놀랐어요. 발매 7분 만에 매진되는 등 하나의 신드롬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불친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수라는 것이 왕성하게 활동 중인 왕년의 라이벌 남진. 신비주의 화신 서태지와 비교해도 정도가 남다른 나훈아.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는 네, 없습니다. 없고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1년의 긴 침묵에도 팬들이 그를 기다리는 건 철저한 자기관리와 음악적 자신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성이 차니까 일단은 그거 남한테 안 맡기잖아요. 좋아요. 항상 그렇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까. 나씨 소속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에 거래되는 예매표를 취소하고
재발매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뭉쳤습니다. 첫 상대는 북한인데요. 그런데 북한은 베일에 쌓여 있어서 전력을 알 수가 없는 팀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국 여자 배구의 스타 선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세계선수권 예선을 앞둔 첫 소집인데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살벌한 분위기의 훈련. 최근 대표팀 차출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김연경과 이재영도 오랜만에 호흡을 맞춥니다. 한국은 태국, 베트남, 이란, 북한과 한조입니다. 5팀 중 2위 안에 들어야 세계선수권 본선 티켓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전력이 거의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북한이 복병입니다. 2011년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8강전 대결이 가장 최근입니다. 6년 만에 재대결. 그때 당시는 그 진심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신장 한 1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격력도 좋고. 우리 대표팀은 북한의 김연경, 정진심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북한의 김연경이라는 선수 있다고. 그 사람만 잘 막하면 뭐 그때 당시처럼 이렇게 잘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티켓을 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대표팀은 오는 18일 태국으로 출국해 20일 북한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안철수가 확 달라졌다. 이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더 내려갈 곳이 없다는 절박감이 그를 바뀌게 했다고 합니다. 하긴 국민의당 지지율은 안 대표 말처럼 지금이 바닥입니다. 그랬은지 안 대표가 하는 말들이 독해졌습니다. 언론은 그를 두고 종종 정치를 하기엔 유약한 인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그를 일찍 알았다면 저 역시 정치를 하는 걸 말렸을 겁니다. 그는 사업가로 입신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같은 타입이지 귀공자 출신이면서 권력 의지가 강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존 F 케네디 같은 정신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는 대선에 출마했고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만에 돌아와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는 극중주의라는 생소한 표현을 앞세우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중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결기가 보였죠. 그래서 이제 진짜 정치인이 되어 돌아왔다고들 합니다. 이번 김희수 헌재 소장 인준 부결은 거의 첫 작품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당리 당략적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골목대장이 하는 짓이라고도 했죠. 그러자 안 대표는 제방적 권력의 민낯이라고 맞받으며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야당 본색을 찾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걸까요? 안철수 대표는 대한정당을 부쩍 강조합니다. 실천적 중도개혁 노선을 말하면서 이념 정당이기를 부인합니다. 물론 이념과 철학이 부재한 정당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당의 무기는 곧 이념과 정책이니까 말입니다. 안 대표의 상표는 여전히 새 정치입니다. 반문재인만 외치고 새 정치는 사라졌다는 세간의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태풍 탈림의 진로가 조금 바뀌면서 내일부터 주말까지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에 폭우와 강풍, 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주말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동해안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오늘, 내일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동해안은 모레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과 내륙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고요. 일단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17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7도, 부산이 25도를 보이겠습니다. 일단 주말까지 이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도 진로가 바뀐 만큼 변동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다들 정치를 하고 싶어 할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일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냥 권력이 좋아서 정치를 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멋진 하루가 될 거라고 상상합시다. 내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